반갑습니다. 제네시스입니다. 잘들 지내셨죠? 예, 급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거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크게 세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는 기사 분석, 매일경제 2020년 5월 20일자고요. 기사 제목이 클릭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클릭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 한번 보세요. 임대소득 과세 위한 포석이다. 전월세 상한 그리고 계약갱신권 밀어붙일 것 같다. 이거는 제가 기사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고, 이게 어떤 성향 같은 게 좀 약간 다를 수 있으니까. 자, 그렇지만 일단 한번 보자고요. 자,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 주체가 빠졌어요. 주체가. 아니, 도대체 뭐가 포석이라는 거야? 그게 뭐냐면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가지고 며칠 전에 정부가 발표를 했죠. 뭐 주거 종합 계획 뭐 해가지고 뭐 발표했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이제 전월세 신고제 내년 12월부터 한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 굉장히 좀 중요한 거라서 제가 가져왔고, 두 번째 세션은 원래 제가 지난번에 미니 특강을 했었는데, 미니 특강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질문 주신 것 중에서 제가 셀렉을 좀 했어요. 그래서 자주 묻는 질문,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네시스가 피드백을 한번 드려봅니다. 세 개를 준비했는데 어떤 질문이 선택이 됐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질문하신 분들은 요걸로 제가 답변 가름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현장 질문 좀 받고 끝낼 건데, 제가 상황에 따라서 요건 좀 많이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건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녀가 오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기사 분석 볼게요. 기사 분석. 임대소득 과세 위한 포석, 전월세 상한 계약갱신권 밀어붙일 거냐,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경제에 나온 기사예요. 5월 20날짜 나온 거고요. 자, 최종 수정을 이제 7시 50분에 했네요. 자, 그래서 한번 보죠. 자, 주택임대차 3법 속도 내놔. 자, 여기서 이제 주택임대차 3법이 이제 뭔지를 아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서머리를 보면은 현재 전월세 주택 22%만 신고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적은 숫자. 물론 매매거래는 지금 현재 다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실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전세나 월세에 대해서도 신고가 이제 되는 경우도 있는데 22%밖에 안 하고 있잖아요. 22%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체를 매매 거래하는 것처럼 신고를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지금 생각인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신고가 들어가 버리면은 당연히 주택임대 소득 과세가 가능한데, 여러분도 지금 5월 달에 신고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이게 신고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방송에서도 여러 번 했었죠.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이게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신고제로 임대소득 과세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신고만 들어가면 이제 앞으로는 등록을 했든지 안 했든지 이제 무조건 신고 납부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원칙은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100% 못 잡는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거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서울 일부 지역부터 단계 시행을 할 거다. 자, 요건 제가 사실 보도자료 원문을 좀 먼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요거 좀 못하고 바로 기사 온 거는 좀 양해 말씀드립니다. 전세 기간을 1년에서 2년 늘린 90년의 경우, 직전 1989년에 전세값이 무려 23%가 올랐다. 왜냐면 이제 전월세 상한제 들어가니까 미리 이제 땡겨서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순차적으로 될지 한번 찾아봅시다. 세입자 보호한다는 취지이긴 하지만 매물이 실종돼서 전세대란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요거 봅시다. 매매거래처럼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도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내년 말 시행될 예정이다. 전월세 신고제 21년 말 시행 예정.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2020년 주거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중에 하나 꼭지로 좀 들어갔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정부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개인적인 의견임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 규제는 더욱더 늘어날 듯,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한번 스토리를 보죠.
현재 부동산 매매 계약은 2006년, 그렇죠. 2006년에 도입한 부동산 거래 신고제에 따라서 실거래 정보를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주택임대차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어요.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확정일자, 월세 소득공제, 미안하지만 월세 세액공제하고 소득공제는 다른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건 이제 우리 세금 시간, 그거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아무튼 우리는 똑똑한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월세 소득공제라는 말을 쓰면은 조금, 그런 쓰지 마세요. 월세 세액공제니까. 자, 확정일자 신고나 월세 세액공제, 그리고 등록임대사업자 신고 현황을 통해서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굉장히 좋은 팁이 나왔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전월세, 신고, 파악은 어떻게 하느냐? 확정일자,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 신청, 그리고 등록 임대사업자 신고 현황,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정부의 정보력도 어느 정도 있지만 사실 파악하기가 다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좀 보면서 한번 이제 보내는 거죠. 자,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국내 주택 임대 시장은 정부 관리망에서 사실상 벗어나 있었는데, 한국감정원이 주택임대차 정보 시스템 RHMS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요걸 추정해 보니까 솔직히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임대용 주택 673만 가구가 있었는데 이 중에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이 153만 가구에 그쳤다는 거죠. 이 RHMS는 사실 제대로 돌아가면 아주 쇼킹한 거예요, 이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제 블로그에다가 2017년에 다 올려놨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굉장히 센 건데, 정말 빅브라더 다 볼 수가 있는데 생각만큼은 안 됐다는 것 같아요. 22.8%에 그쳤기 때문에 한국감정으로 삽니다, 저거. 자, 임차인 입장에서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자, 그래서 일단 뭔가 하면은 당근을 제시해요. 누구한테? 대다수한테. 그러면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임차인들의 어떤 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당근을 제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서 별도 장치 없어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하죠. 임차인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나온 것처럼 전월세 폭등 같은 부작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사각지에 있었던 임대소득이 과세될 가능성이 커져서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엄밀히 말하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세금 내는 거 맞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전면과세 시행돼서 올해 5월달에 이제 등록을 하는 거고요. 신고 납부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현재 연 2천만 원 이상 수익 금액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고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할 수 있다. 자, 지금 제가 기사 내용하고 조금씩 약간 다르게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죠. 우리 똑똑한 방송 채널 제네시스 박을 듣는 구독자 여러분이라면 그 말을 다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사가 조금 약간 일부러 틀린 건 아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누락시키는 일이 상당했는데, 신고제가 도입되면 정부가 임대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정부 집주인의 세금 부담이 어떤 식으로든 커지는 결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그러니까 싹 다 털어서 있는 그대로 팩트 그대로 쭉 간다는 거죠. 자, 이제 더 무서운 거는 그 다음인데 봅시다. 실거래 자료가 쌓이면 지금까지 정부 영향권 바뀌었던 고액 전세 보증금에 대한 과세도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죠? 지금 현재 1주택인 경우에 월세, 간주임대료 비과세죠. 그런데 그 1주택이 고가주택, 이때는 공시가격 9억이 넘는 고가주택에서는 월세가 되는데 전세 놓으면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 잡을 수도 있어요, 이제 맘만 먹으면. 자, 주택임대차 3법 개요를 보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이 세 가지다. 자, 그래서 이제 관할부서는 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내용을 아셔야 되는데, 전월세 신고제는 우리가 좀 전에 본 거였죠. 그래서 말 그대로 지자체의 의무신고라는 거예요. 의무신고 하기 때문에 요거 안 들어가면은 중간에 중개한 중개사들 페널티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전월세 신고제가 우리 제목에서 이렇게 써놓은 것처럼 임대소득 과세에 위한 포석이라는 거예요. 포석. 그 다음 넥스트 스텝 바이 스텝이 있다는 거죠. 어떤 거?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그런데 뒤에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요 순서대로 될 거예요. 아마 요 순서대로. 왜 그러냐면은 전월세 신고제를 먼저 해야지 내가 모든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 여담인데, 임대주택을 등록하라는 이유가 뭐인 것 같아요? 단순히 세금 거두려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임대주택 등록을 해야지 이 상대방 데이터가 전부가 확보가 돼야지 내가 뭔가 다 요리를 할 수가 있어요.
정부 정책을. 그래서 임대주택 등록이 되기 전에는 전체 임대주택이 몇 채가 있는지 그조차도 파악이 안 됐어요. 그런데 추산하건대 하면 850만, 870만 그렇게 추산을 해요. 그래서 그 중에 지금 한 20%에 해당하는 지금 160만 호 정도가 등록을 했죠. 저는 정말 걱정인 게 그 160만 호 중에서 제대로 세제혜택 보고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 진짜 퀘스천이에요. 자, 그런데 어차피 그렇다 치고 이미 들어갔으니까 가스실로 들어간 거지 뭐. 자, 그렇다 치고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 걷는 거는 2차적인 문제예요. 만약에 내가 데이터 전부만 확보가 되면은 내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어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전월세 신고제가 될 거다. 자, 그래서 전월세 신고제를 제가 봤을 때는 먼저 할 거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한다고 했고. 그리고 이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마 계약갱신 청구를 먼저 들어갈 거예요. 물론 전월세 상한제랑 같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저거를 같이 들어갔을 때 아까 우리 1990년, 89년 사례처럼 갑자기 전월세를 갑자기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약간 피할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방송 끊기나요? 안 끊기죠? 좀 상태가 빨간색으로 좀 안 좋게 나오네. 혹시 너무 느리시면은 그 재생 그 수준을 좀 낮은 걸로 좀 하셔야 돼요. 자, 계속 갑시다. 자, 그래서 전월세 신고제가 1번으로 들릴 거고 두 번째가 계약갱신 청구에 들어갈 거예요. 계약갱신 청구권은 뭔지 알죠?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세입자가 2년 재계약을 집주인에게 요구하는 권리. 그래서 2+2가 될 거야. 2+2. 2+2가 될 거다. 그래서 2+2가 되면은 이거는 등록, 미등록 상관없이 그냥 4년이 거의 의무 임대처럼 돼버리는 거죠. 2+2에서 아주 임차인한테 특별한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이 계약갱신을 요구를 내가 거절을 못해요. 집주인 입장에서.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월세가 계속 밀린다든지 아마 문제가 있다든지 뭐 그런 경우 외에는 거절을 못하는데 한간에는 2+2가 아니라 고친 김에 3+3으로 가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6년 되는 거죠. 6년. 자, 그리고 여기에 전월세 상한제를 같이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인상률을 일정 수준 그냥 연 5% 이거 연이란 말 엄밀히 말해서 조문이 지금 빠졌어요. 그냥 5% 이내로 해버려요. 그리고 뒤에 단서 조항에 들어가서 1년이 안 되면 5%도 못 올린다 이런 단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약을 할 때마다 그냥 5% 이내인데 내가 1년이 안 됐다 그러면 그냥 5%못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튼 이렇게 되고요. 연 5%니까 가끔 가다가 맨날 물어보는 질문이 2년이면은 전세니까 2년이면은 10% 올리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2년을 보장해 주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 어쨌든 임대차 제도 변혁기 서울 전세가격 변동률 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1989년 23.68%가 올랐는데 이때가 이제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이 아니라 2년으로 법 개정했다. 그러니까 좋은 취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이런 부작용은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정부가 가려는 게 요 세 가지를 전부 다 제대로 이행이 되면은 안정이 될 거예요. 그런데 안정되기 직전에는 요런 약간 부작용이 나올 수 있을 거다. 굉장히 높은 가능성이죠. 자, 그래서 전문가들은 신고제가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로 연결되는 포석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갈 거다. 그래서 청구권과 상한제를 도입하려면 신고제를 통해서 적정 임대료 수준을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거래 가격 데이터부터 쌓아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년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택에 도입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을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월세 신고제부터 시행하고 청구권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이유도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과거에 기존에 했던 거 보면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전월세 신고제부터 시행하고 청구권을 논의해야 된다고 말한 이유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 어떤 반발이 좀 있을 수 있고 조세 저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갈 거예요. 자, 이거는 여기까지는 이제 정부가 하려고 하는 분위기 그리고 현재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을 내고 있냐? 자, 예상하시다시피 전월세 신고제 등이 도입되면 인위적인 가격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죠. 특히 집주인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임대를 올리면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등할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 아까 봤었던 실제 올랐던 사례 89년 90년 그렇게 되고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앞으로 2, 3년 후가
주택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얘랑 신고제가 맞물려가지고 전세를 좀 올리거라든가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주택 시장을 특히 임차 시장, 전세 시장 이 부분은 굉장히 자극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되게 좀 조심해야 된다. 자, 부동산 114와 부동산 지인이라는 그 빅데이터 사이트를 통해서 보면은 2021년 내년이죠.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 1000에서 2만 2000 정도. 2022년에는 1만 800? 제가 알기로는 1만이 안 될 텐데 어쨌든 그건 좀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22년에는 만에서 12,500 정도 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뭐 이게 맞냐 적냐 절대 가격이 아니라 어떤 상대적인 걸 봐야 되죠. 상대적인 기준으로 보려면 뭘 알아야 돼요? 공급량을 알아야 돼요. 공급량. 서울에 필요한 공급이 어느 정도일까? 정부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한 4만 5천 정도 돼요. 저는 한 5만 정도로 보고. 어떻게 해요? 그냥 인구수에다가 보통 0.5%를 곱하는데 뭐 그게 이제 많다 틀리다는 둘째 치고 정부도 인정한 숫자가 4만 5천 정도라는 거죠. 근데 4만 5천인데 여기 보시면은 21년은 2만 1천, 2만 2천, 22년에는 1만 800, 1만 2천.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2019년, 2020년은 4만 정도가 되는데 어쨌든 그게 맞고 틀리고 떠나서 작년하고 올해만 비교하더라도 거의 이제 반토막 돼버리는 거죠. 내년부터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좀 목이 탈 거예요. 그리고 역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작년 7월 첫째 주 이후 서울 전세 가격은 46주 연속 상승. 1년이 52주니까 거의 1년 내내 지금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교수님도 이렇게 심교원 교수님도 서울과 수도권 입주 물량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고 이럴 때 전월세 신고제 등이 도입되면 주택임대차 시장이 매우 불안해질 거다. 그래서 저도 역시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전월세 상한까지 연속적으로 도입되면 일단 처음에 전세를 맞추신 분은 그나마 괜찮죠. 5%밖에 또 못 올리고 하니까. 근데 새로 들어오려는 사람 있잖아요. 새로 들려고. 그럼 그 사람 또 역으로 하면 4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이 여기 이제 쓰여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아까 제가 충분히 앞에서 설명했던 거하고 겹치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송인우 KDI 한국개발연구원 뭐 우리나라의 뭐 싱크탱크죠. 머리 좋으신 분들 많이 계시는 건데 여기 계신 분이 이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전세계약 의무 기간이 늘어나면 집주인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2년마다 올렸던 거를 4년마다 올려야 되니까 한 번에 좀 하고 싶잖아요. 아니면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보유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야 그냥 차라리 이참에 반전세 바꿀까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특히 현금 캐시가 중요하니까. 그러면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세 공급이 더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공급이 없어서 줄어드는데 전세 공급은 더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은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이 전세집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건 왜 그래요? 상대적으로 약자잖아요. 이게 사회적 약자잖아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이.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값이 계속 비싸면은 이 친구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대부분은 다 뭐 물려받은 게 별로 없으니까 처음부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겠죠. 근데 밀리고 가는 거죠, 이렇게. 오케이. 뭐 여기는 뭐 이제 전세 매물 감소로 시장이 공급자 위주. 그러니까 집주인이 왕이라는 거지. 그럼 집주인이 약간 뻗팅긴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뭐 어차피 전세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꼭 도배도 해줘야 돼? 라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전세 매물 품질이 저하돼서 세입자 주거질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전에 했었던 우리가 가격 상한제에 대한 프라이스 실링에 대한 거 그거 기억나요? 항상 그렇게 치면은 공급 부족하면은 질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관련된 거 뭐 이렇게 매일경제신문에서 뭐 이게 매부리 TV라고 있었죠. 제가 추동훈 기자님하고 같이 했었던 거 뭐 이제 그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필요하신 분은 매부리 TV 찾아보시고요. 그거는 요 영상에 대한 소개는 여기 있어서 제가 좀 생략을 하고 제가 이제 조금 말씀드리려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잠깐만요. 요거지. 그래서 이제 기사 핵심 요약을 좀 해보면 전월세 신고제가 아마 먼저 될 거예요. 전월세 신고제가. 그래야 일단 계속 데이터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정부도 계속해서 뭔가를 분석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들어오는 데이터 자체가 쓰레기면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속담은 아니고 그 외국에 뭐 약간 쓰는 용어 중에 뭐 garbage in garbage out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들어오면 쓰레기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접할 수 있는 그 데이터 자체가 쓰레기가 돼버리면은 그 결과도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객관적인 팩트가 들어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월세 신고제가 들어갈 거다. 자, 그리고 얘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약간 갈릴 수 있는데, 이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전월세 상한제가 같이 들어갈 거냐, 아니면 순차적으로 들어갈 거냐. 순차적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한 표예요. 그러면은 계약갱신 청구권이 먼저 들어갈 거다. 그리고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전월세 상한제가 들어갈 거다. 물론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아, GI, GO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 거구나. 에이, 되게 어렵게 말했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가장 핵심이고요. 요게 이제 언제 이렇게 되는 거냐. 이게 생각보다 빨리 오고,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 시간이 있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포지션이 다 다르잖아요. 집주인이냐, 집주인이 아니냐. 집주인 중에서는 내가 이제 1주택 가지고 있냐, 아니면 임대를 하고 있냐, 아니면 다주택자냐. 그렇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이제 계속 임차 전세나 월세로 산다 그러면은 그 정가가 나한테 다 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래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 세 가지가 만약에 세트로 만약에 시행이 다 된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세요. 등록 임대주택이 있고 미등록 임대주택이 있는데 요 전체를 좀 다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요 전체를 지금 다. 근데 추정하기로 한 850만 요 정도로 좀 추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20% 정도 해당되는 등록 임대주택이 160만 정도 호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가 이제 다 미등록인데, 자, 만약에 위에 요 3법이 다 시행이 돼버리면은, 자, 어떤 효과가 나온지 봐요. 자, 등록 임대주택 경우에는 의무 임대가 4년 또는 8년이에요. 근데 요거는 지자체에서 하는 거거든요. 요거 못 지키면 한 채당 과태료 3천만 원 나와요. 그렇지만 이거 등록해가지고 잘 이렇게 말 잘 들으면 세제 혜택 좀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제 혜택 받을 거면은 과태료라든가 다른 의무 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예요. 빛과 그림자.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내가 세제 혜택을 본다면 뭔가 의무사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미등록 봐보세요. 어떤 일이 생긴다? 미등록 임대주택이 되면은 지금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이 들어가면은 2+2가 되잖아요. 2년 더 와서 2년 더. 그럼 4년을 그냥 내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내가 들어오는 임차인을 다 맞춰줘야 돼. 그리고 여기에 전월세 상한제가 들어가니까 5%밖에 못 올려. 자, 그럼 여기 이 녀석 4년짜리랑 여기 2+2 4년짜리랑 거의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850만이라고 가정했을 때 막 정부가 기껏 힘들게 해가지고 160만 겨우 했는데 20% 했는데 이거 해버리면 나머지 80%가 한 방에 등록한 효과가 나버린 거예요. 이거 이해되죠? 지금 오늘 기사 분석의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제발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거 들어가 버리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2+2 뭐 그럴 리 없지만 만약에 3+3 해버리잖아요. 그럼 6년 4년 의무임대 그냥 더이 들어간 거랑 똑같아요. 자, 그런데 잘 봐요. 내가 미등록 임대주택이 있는데 어차피 4년 혹은 6년을 내가 의무임대를 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등록 안 했으니까 세제 혜택 있어 없어요? 없죠. 그렇지만 물론 과태료도 없죠. 내가 등록을 안 했으니까. 그럼 정부의 전략은 어떻게 나올까? 이 3법을 시행한 다음에 정부 전략은 어떻게 나올까? 3법을 시행해가지고 계속해서 요 등록 임대주택이 약간 돋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 버리면은 얘가 약간 초라해지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의무 4년 아니면 6년 해야 되는데 그냥 어차피 들어갈까? 그럼 여러분들은 뭐에 착각하죠? 세상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다 그랬잖아. 근데 대부분 언론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빛에 대해서만 나올 거예요. 좋은 점에 대해서만.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제 팔랑거리죠. 귀가 이제 팔랑거리게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되지? 뭐 어차피 차이도 없는데 뭐 들어가지 뭐. 라고 해서 이제 가스실 들어가는 거죠. 뭐. 들어가 봤더니 가스실이었던 거죠. 분명히 나 가스실 들어가면 방독면을 준다고 했는데 방독면을 주긴 줬는데 고장이 나 있네. 약간 그런 이제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정책을 2017년 12, 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때부터 계속해서 분석을 해왔어요.
그래서 어떤 게 말을 바꾸고 거짓말인지, 뭐 거짓말이 좀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 결과적으로 거짓말인지 다 알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가스질 알고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는데 방독면을 주니까 오라고 하더라고요. 대신 방독면 쓰고 버티고 나오면은 깨끗한 공기 마시게 해줄게.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전 믿고. 근데 방독면을 주긴 주던데 봤더니 고장나 있더라고. 아, 짜증나. 그래서 좀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생각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에이, 어차피 묶이는데 그냥 등록이나 할까? 등록하면 혜택 있다던데. 순진한 척 하지 마, 순진한 척 하지 마. 그러니까 세상에 항상 그 양면성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얻어가는 게 있으면 토해내야 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무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첫 번째 기사 분석, 어떤 임대소득, 그래서 요렇게 3법이 다 되고 나면, 그렇지, 요 말이 더 중요하지. 그래서 이제 전월세 신고제 들어가고 계약행위 청구를 하고 나서 전월세 상한제 들어가잖아요. 이때부터 그러면 정부는 아주 재밌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 버리면은 그 다음에 내가 세금 추징하고 그런 거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적은 거예요, 매경에서. 임대소득 과세 위한 포석 아니냐, 이게 혹시. 그래서 나름 잘 적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분석 끝! 수고하셨습니다.